네, 부총리님, 바로 전에 질의하신 의원에 대한 답변에서 경기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당연히 살려야 되고, 또 부총리께서 전망하시는 것처럼 상반기에 우리 경기 추세가 바뀔 수 있다라면 저도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성장으로 전환된다라고 예측을 함에도 불구하고 IMF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세 번째로 경기 성장률 수치를 낮췄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전히 경기는 어렵고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네. 죄송합니다. IMF에서 전망을 낮춘 것은 계속 전망할 때마다 여러 상황이 좋지를 않았고 10월 달에서 12월 달까지는 사실은 좋지 않았는데 1월 달 되면서 조금 여러 중국 경기에 리오프닝 이런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IMF가 최종 전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그걸 기초로 해서 IMF 수석 부총재가 한국에 왔고 저도 만났고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한 것이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원래 상반기 성장이 둔화됐다가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내년에도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인데도 했고 공개적으로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IMF는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 성장 전망률과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의 주요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했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래도 정부 전망보다는 그래도 높은 수치를 전망해줘서 크게 다소나마 위안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 둔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이죠. 재정 건전성 중요합니다만 경기가 회복하는 시기에 다시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부총리님, 얼마 전 오늘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난방비 네. 지원 대책 정부가 내놓으셨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예. 네. 작년 예산안을 보면 2020년에 비해서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예산은 400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이미 국제 에너지 가격이 인상 추세였기 때문에 결국 난방비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그 부분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2년 본예산보다 작년에 새 정부 들고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 에너지 바우처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코로나 여진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통과시켜 주신 금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금년도 동절기까지는 지난 추경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하절기 다가오는 금년 말에 동절기 때 예산은 지원 대상은 코로나 때 넓힌 부분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런데 단가는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단가는 대폭 인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이 좀 주니까 예산이 좀 준 것처럼 보이는데 전기요금 등이 오르기 때문에 에너지 바우처 단가는 대폭 올려서 국회에서도 그렇게 심의 의결해 주신 겁니다. 물론 대상을 줄였다는 것 자체도 일단 정부의 역할을 줄이려고 하신 거죠. 단시 기억하시겠지만 소관 상임위에서는 여야가 1,000억 정도 증액안을 갖고 왔는데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에너지 가격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야 의원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셨는데 그게 탈원전 정책일 때문일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일 수도 있고 기후위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어떻게 됐건 인상이 충분히 예측됐다라고 하면 그렇게 지원 대상을 줄이는 게 과연 바람직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1월 30일 날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성에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예, 중산층에 관해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시급한 것은 취약계층의 폭을 더 넓혀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산층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의 부담, 사실은 원가의 아주 일부분만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시니까 앞으로 요금을 이제 계속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조정할 때 방금 걱정하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정책을 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관해서 관계기관 부처와 앞으로 계속 검토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아시겠지만 에너지 정책은 정부가 시장 자체에 관여해서 요금에 관여하는 방법, 할인율을 낮추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에너지 바우처 정책처럼 시장 외에서 정부가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중산층과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 결국 요금은 뭐 할인율 아까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그건 가스안전공사가 부담하는 부분이라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산층은 아시겠지만 중위소득의 50에서 150%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얘기하신 중산층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안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정부가 직접적인 요금 지원, 에너지 바우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우선 취약 부분에 관해서 두텁게 지원하는 그런 정책으로 일단은 대응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비싼 원료, 이 가스, 천연가스 그리고 원유 도입 문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도입해서 우리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요금으로 가져가서 국민들의 부담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되느냐 이것이 늘 정책을 하는 사람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가계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찾아야 되는데 기왕에 오른 국제 에너지 가격이 워낙 인상 요인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지금 현재 두 에너지 공기업의 대규모 적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국회에서도 좀 지혜를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열심히 고민하고 좋은 방안 찾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 이슈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제대로 어려운 난관을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뭐 법치주의 아니면 공정과 정의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고차 방식 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산층 지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포퓰리즘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전 분명히 중산층에 대해서 명시적 방점을 찍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중산층에 대해서는 이번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고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일반 국민들이 국제 에너지 가격이 인상할 수 있을 거라는 것까지 또 그게 본인이 내는 난방비에 반영될 거라는 것까지 예측하기 어려웠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PPT를 보시면 오죽 답답하면 중앙일보가 지금 긴축 재정을 할 때인가라는 컬럼을 셌습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금리도 내릴 수 없으면 쓸 수 있는 정책은 재정인데 지난 정부가 무조건 반대로 해야 한다는 강박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런 우선 견해에 두 가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총리께서 포퓰리즘 등 언급하신 부분은 걱정하신 부분은 광범위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이 에너지 요금으로 소화를 하지 않고 재정으로 빚내서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이 부분에 관한 일부의 문제 제기에 관해서 그런 식의 접근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지적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어려운데 뭐 긴축 재정 맞느냐 이 부분은 의원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가 공공요금 물가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물가를 잡는 것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나 긴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IMF가 그래서 대한민국 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한쪽에는 취약계층 물가를 걱정하면서 이것을 또 물가를 올리는 정책을 가져가면은 결국은 저는 가장 서민을 위한 민생 안정을 위한 제일 출발은 물가 안정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치는 우리나라의 건전재정입니다. 그동안 이유가 뭐든지 간에 국가 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 있는 겁니다. 많은 국제 신용 평가사가 우리나라를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방만한 재정 기조가 그대로 갈 것인지 다행스럽게 지금 최근에 건전 재정 기조를 위한 고통스럽지만 이 기조를 높이 평가해주고 있다. 저희들은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소위 말하는 단맛, 설탕 같은 이런 지원도 좋지만은 이것이 과연 우리 미래 세대에는 과연 부담을 안 줄 것이냐
우리는 미래 세대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재정 운용을 해야 될 것이냐 이 고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조화시키면서 근간 기본은 흐트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지만 인기 없지만은 그런 정책은 일관되게 가져가야 되겠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저도 재정을 무조건 확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가도 낮춰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난 예결위 때 제가 질의드린 게 불필요한 세금 감면 아니고 다른 불필요한 예산 지출,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 이런 것들을 줄이면 전 국민 60% 정도는 되는 중산층한테 10만 원씩 주면 3조 원 듭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충분히 아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저는 윤석열 정부가 모든 정책을 철저히 이념적이거나 국내 정치용으로 소모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큽니다. 지난 정부의 국정 과제 중에 하나였던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의 전환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반대로만 하려 해서는 저는 유연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정부가 무조건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이념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그림자에 갇혀서 또 긴축 재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부분에 너무 얽매여서 실용적인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린 중앙일보의 칼럼 아시겠지만 보수 신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중앙일보에서도 하시는 얘기입니다. 저 김한규 의원의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보수층도 있다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이념이나 정치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들이 원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마지막으로 민생 안정 경기 회복에는 저는 정당 이념 구분할 필요 없다.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 더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